키워드로 알아보는 이슈, 다양한 시각으로 보는 뉴스 읽기. 본격 수다 버라이티 데이잡스 3.0. 안녕하세요, 이현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덕식입니다. 네. 요즘에는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네. 최근에 벌어지는 일들이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뉴스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많죠. 이게 만약에 과거에 있었다면? 내가 그 답을 알고 있다면? 그럼 과거로 돌아가서 막을 수가 있겠네요. 그건 이제 영화에서 나오는 거고요. 과학자가 할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과거로 돌아가는 네. 거 안 되잖아요. 과거를 보고서 오늘의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좀 알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 생방송 투데이 잡스 3.0에서는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 한 판이 펼쳐집니다. 역사의 재원쌤이 오늘은 이번 주 2번 출연하신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 듣던 중 희소식인데요. 아유, 출연료는 반만 받으신다는 아,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한 가지 주제를 어제 못 끝내서 아, 오늘 출연하는 거라. 약간의 나머지 공부 느낌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너무 과몰입에 문제가 되는 네. 역사의 재원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 27일 목요일 투데이 3.0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네, 따끈따끈한 소식을 파헤쳐보는 얼리버드 시사 이슈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이 가을입니다. 공원에 쌓여있는 그 낙엽을 바스락바스락 함께 밟으면서 이런저런 수다를 나눠보면 얼마나 재밌게요. 낙엽이 많이 없어지겠네요. 맞습니다. 완전 뭉개지겠죠. 아, 그러면서 그러니까요? 또 이제 퇴비가 네. 되어 이제 이렇게 서클 오브 라이프 이렇게 돌아가는 뭐라고요? 겁니다. 네. 이데일리의 김성훈 기자님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누구랑 낙엽을 밟으며 걸어보신 지는 얼마나 되셨는지요? 낙엽이요. 네. 낙엽. 낙엽을 밟으면서 아직 낙엽이 떨어지지 않아서 올해는 아닌 것 같고 작년에는 작년에는 저희 아내와 걷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로맨틱한 남자였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반려견과 걸었다고 할 줄 알았거든요. 물론 그러네요. 강아지도 옆에 있었죠. 네. 말 더럽게 안 듣는데요. 아무튼 같이 걸었습니다. 요즘에 조금 미움받고 있나 봐요. 말을 더럽게 안 듣는다 이런 근데 반응을 하신 거 보니까. 저는 뭐 강아지라는 존재가 이렇게 눈치가 빠르고 정말 분위기 적응을 잘하는 동물인지 몰랐던 게 그래요? 저희가 또 이제 육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전에는 정말 천방지축이었는데 아이가 딱 생기니까 정말 조신해졌습니다. 저희 집 강아지가. 자기보다 서열 위인 존재가 있다는 또아리를 걸. 틀고 뭐 20시간 동안 거의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육아 열심히 해라. 내가 말썽 안 부릴게.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래서 네. 항상 저희 집도 강아지한테 고마운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견들 키우시나 봐요. 교감이 좀 되니까. 약간 좀 집안 구성원 같다는 생각이 그쵸? 들죠. 네, 막 내가 막 응석을 부리다가도 지금은 내가 응석 부릴 타이밍이 아닌데 하면은 귀신같이 또 의젓해지는 저희 집 강아지를 보면서 올해 7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럴 법도 합니다. 이제 성인이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좀 이렇게 처신을 잘해야겠다. 잘못하면 강아지보다 못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 보통은 아빠들이 좀 뒤로 내려간다고 하지만 우리 김성 기자님 또 그렇지 않지 않을까. 아유, 그럼요. 저희 집이 4인 가족인데 제가 4위입니다. 서열 4위.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3가지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족법소년부터 시작하네요. 촉법 소년. 네, 촉법소년 관련해서 뭐 드라마도 있었고 네. 많은 이슈가 됐었는데 앞으로 만 13세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소년 사건이 많은 일선 검찰청에는 소년부를 설치하고 소년 범죄 예방 프로그램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법무부가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 촉법소년이라 함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에서 14세 미만 청소년인데요. 네.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 활동이라던가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 걸 말합니다. 법 개정이 완료가 되면 만 13세는 촉법소년에서 빠지게 되는데요. 다만 취약이나 취업 등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13세 때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전과 조회 시 제한을 검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좀 형사 사법 절차도 좀 개선을 하기로 했는데 네. 소년 사건이 많은 인천이나 수원지검 같은 경우에는 가칭 소년부를 설치하기로 지금 검토 중입니다. 이를 통해 소년 전담 검사를 통해서 네. 전문성을 높인다 이런 방침이고요. 교정이나 교화가 크지 않은 벌금형 선고를 낮추기 위해 약식 기소도 가급적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연령 하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우려를 반영해서 처우 개선이나 교육 강화 등 예방 방지 대책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소년범을 교화하는 10개 소년원 전체 생활실을 오는 2024년까지 4인 이하 소형 개별실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1, 2인실 비율도 확대하기로 했는데 현재는 10명에서 15명 정도가 한 방에 머무는 대형 혼거실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아이고, 합니다. 예. 1인당 급식비도 한 끼에 6,554원이었는데 8,139원으로 단가를 인상하기로 했고요. 네. 소년원생들의 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부와 협업 컨텐츠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소년교도소 수용자는 필수적으로 검정고시 과정을 수강을 해야 되고 대학 준비반도 마련을 해서 상급 학교 진학도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난제였던 소년범죄 대응에 연령 문제뿐 아니라 교정, 교화 강화 등을 망라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실행을 위한 예산 법규적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드라마 소년심판에 그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소년은 혼자 자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촉법소년 연령의 잔인한 범죄가 문제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 숫자가 대부분의 소년범들에게 해당되는 부분은 또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 분들의 입장에서는 네.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법무부에 따르면 촉법소년 범죄가 전체 소년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거든요. 인구가 줄어드는데. 실제로 2017년 7,897건이었는데 지난해 12,502건으로 좀 많이 늘었습니다. 아이고. 소년들의 범죄 수법도 갈수록 흉악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10년간 14세에서 18세 소년에 의한 강력 범죄는 매년 2,500건에서 3,700건 정도 발생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소년 범죄 가운데 강력 범죄 비율은 2005년 평균 2.3%였는데 2020년에 4.86%로 증가를 했고요. 특히 강력 범죄 가운데 성범죄 비율은 2000년 36.3%에서 2020년 86.2%로 왜 그렇게 급증했습니다. 많아요? 법무부는 촉법소년이 처음 만들어진 1953년과 비교해서 소년의 신체가 한층 성숙해진 점도 영향을 그랬죠. 미쳤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보호 처분을 받는 촉법소년 중 13세 비율이 약 70%에 이르는 만큼 이러한 부분을 주요 근거로 기준 연령을 한 살 낮췄다 이렇게 좀 네. 부연하고 있습니다. 보호 처분을 받은 소년을 연령대로 보면 12세와 13세 비율은 크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12세와 13세 비율은 차이가 크지만 13세와 14세 비율은 큰 차이가 없다는 게 법무부 설명입니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호 처분을 받고 있는데 한 살 차이로 13세만 처벌을 피해갔다. 이런 주장이 컸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결정을 내렸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학제와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초등학생들은 네. 이제 이게 피해가는 거고 네. 만 13세면 중학교 1학년, 2학년들이 포함이 되니까 네, 맞습니다. 중학생들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이제 되게 높아지는 거. 네. 그렇죠. 실제로 네. 환경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고 하면 초등학교 때까지 그 초등교육 안에서는 그래도 좀 보호 안에 있었었고 말하자면 이런 어떤 소년법의 처벌 대상이 되는 아이들도 네. 조금은 차이가 좀 많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별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건데 네. 똑같은 중학생이고 같은 환경에 노출되어서 네. 사실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이제 말하자면 14세 이상은 처벌을 했었는데 네. 13세는 처벌을 안 했었던 부분을 한 살을 낮춰가지고 이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중학생들 전체를 부터는? 그쵸 네. 처벌할 수 있게 바꾼 거잖아요. 네. 근데 말씀하신 거에서 좀 와닿은 게 53년에 처음 기준이 만들어졌는데 그 53년 당시에 만 14세와 지금의 만 13세를 비교를 해보면 그냥 단순히 신체가 커진 것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주변 환경이 바뀌면서 습득하고 있는 많은 문화들도 달라지잖아요. 미디어를 통해서 배우는 것도 네. 있고 그렇죠. 배우는 것이 뭐 좋은 부분도 있지만 좋지 않은 부분도 또 같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걱정스러운 건 어떤 거냐면 보통 이제 이 범죄에 연루되는 학생들이 학교라고 하는 울타리를 이미 벗어난 상황에서 범죄를 많이 저지르게 된대요. 네. 그러니까 소속감도 없고 유대감도 없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을 학교 안에 어떻게든 난 학생이고 내 네.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는 걸 인지하게 해줄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요 연령대의 청소년들이 내가 범죄를 저지르면 앞으로 내가 이게 사는데 어려워질 거야. 전과가 생기니까 앞으로 내 미래에 문제가 생길 거야를 인지가 없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하는 말이지만 흔히 막말로 이제 중2병이라고 하잖아요. 왜냐면 그때는 호르몬 폭발하는 시기고 미래에 대한 어떤 고민 이런 것보다는 지금 내가 하는 거에 현재가 대해서 중요하니까. 그쵸.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학교라고 하는 소속감 안에서 사랑으로 감싸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찬성을 할 텐데 또 다르게 말하자면 그 학교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피해자가 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피해자가 된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맞습니다. 받았는데 그렇죠. 네. 또 가해자는
소년이라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받아야 된다는 것도 납득이 안 돼요. 그렇죠. 실제로 어렵네요.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를 통해서 미성년자 전과자가 더욱 양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오히려.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법무부는 다만 대부분의 소년범이 기존처럼 소년부로 송치가 되고 네. 계획적인 살인이라던가 아주 반복적인 잔인한 거. 흉악범 등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의 수위를 높이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네. 법원이 기소된 소년을 심리한 후 보호처분 해당 사유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소년부를 송치할 수 있는 만큼 검찰과 법원의 이중 조치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상을 선별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네. 오늘 아침에 또 윤석열 대통령도 관련해서 코멘트를 남겼는데 네.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지만 어. 잠재적인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을 그러네요. 또 소중히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피해자도 같은 뭐 맞습니다. 중학생이거나 그럼요. 청소년인 경우가 생기는데 네. 그분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또 너무 상처가 되고 나는 이렇게 피해를 당했는데 쟤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심지어 촉법소년의 연령을 이용해서 범죄를 계획을 맞아요. 하는 경우까지 있었으니까요. 근데 네.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안심은 되는 것이 이제 앞으로는 13세, 만 13세 이상이면 전부 다 이렇게 형사처벌하겠다 그런 건 이건 아니야, 아니고 네. 지금까지는 법적으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게 막혔었는데 그거를- 이제는 정말 흉악범죄의 경우에는 형사처벌할 수 있게 바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쵸. 그럼 만약에 본인이 촉법소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아 그거를 인지하고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있긴 있었잖아요. 네. 나 처벌 안 받아요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야 너도 처벌받을 수 있어. 있어. 그러니까 행동을 조심해야 돼.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실하게 살아야 돼. 이런 말을 적어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또 이후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법령을 바꿨는데 여기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그것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네. 김 기자님 너무 좀 무서운데. 이름이 무서워요. 죽음의 열매, 뭐 영화 소설 제목- 제목 같기도 하고요. 영화 제목 드라마 같기도 제목 같기도 한데 그쵸? 세계보건기구 WHO가 네. 2급 발암물질로 지정을 해서 현재 중국에서도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열매 빌랑이라고 있습니다. 빈랑이요? 빈랑인데요. 빈랑? 네, 빈랑인데 빌랑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 빌랑이 최근 5년간 국내에 100톤 넘게 수입이 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네.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에 수입된 빌랑은 103톤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엔 11톤이었던 빌랑 수입 물량이 2019년도에 26톤으로 늘었다가 네. 2023년에는 23톤, 2021년에 13톤까지 줄었다가 네. 올해는 8월까지 벌써 30톤을 기록 중이라고 합니다. 이 빌랑에 함유가 된 아레콜린 성분은 구강암을 유발하고 중독 네. 각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중독 각성이요? 네, 2004년도 WHO 국제암연구소가 2급 발암 물질로 등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빌랑은 중국에서 기호품으로 다량 소비된다고 하는데 심지어 중국에서도 2020년도에 식품 품목에서 빌랑을 제외했습니다. 그만큼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난해부터는 온라인 홍보 판매 행위까지도 전면 금지를 했습니다. 중국에서요? 네, 일부 지역에선 진열된 제품을 수거하는 조치까지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빌랑이 한약재로 분류가 돼서 매년 수십 톤이 수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관세청은 빌랑이 약사법에 따른 한약재로 관리가 되고 있어서 검사 필증을 구비하면 수입통 간에 별다른 제재 없이 수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빌랑 열매에서 추출한 이 빌랑자 씨앗하고요. 대복피가 국내에서 한약 제조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까지 빌랑 관련 안전성 평가 연구를 하겠다고는 밝혔는데 아직 주관 연구기관조차도 선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중독과 각성을 일으킨다고 하니까 네네. 약재 안에 들어가서 네. 혹시 내가 뭐 약간 낫는다는 기분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약재로 쓰이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네요. 그러네요. 거기다가 중국 내부에서도 어떻게 쓰이는지 봤더니 오히려 기호품으로 소비가 됐었던 부분인 거잖아요. 네. 거기다가 과거에는 2018년에는 수입 물량 자체가 없었는데 네. 지금 굉장히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걸 보면 뭐지? 일종의 요즘에 유행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네, 이렇게 네, 많이 네. 수입이 되는 걸 봤을 때 각광받고 있는 좋은 약재다. 여러 가지 효능이 있을 수 있겠죠. 사실 그런데 이제 이 발암 물질의 이제 그룹들로 분류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2군, 2급으로 이제 분류를 했다고 하는 것 자체는 잠재적인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잠재적인 위험이 있다. 그렇죠. 네. 그 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안에 들어간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가급적이면 안전하다고
혹은 이게 위험하다고 암을 일으킨다고 확실한 근거가 없으니까 그냥 먹어야지 이런 경우는 없어요. 당연히 2군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가급적이면 이제 섭취를 제한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모든 한의사나 항사 그런 건 아닙니다만 생약 성분이다 보니까 이 안에 복합적인 다양한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렇겠죠. 추출한 그렇죠? 게 아니니까. 그렇죠.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현대의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순수한 성분을 뽑아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한약 같은 경우는 생약으로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서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있고 훨씬 더 잘 드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대신에 사람이 얼마만큼 섭취해도 괜찮은지에 대한 엄격한 그런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생약 성분이니까. 뭐 가장 인기 있는 성분 중에 하나인 뭐 요즘 다이어트 한약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양의 악이라고 하는 그 경우에는 어디까지 이 체중이 얼마 정도인 사람이 얼마 정도까지 하루에 먹을 수 있고 그거는 몇 번에 걸쳐서 몇 달에 걸쳐서만 가능하다 이런 식의 기준들이 다 있는데 문제는 한약 안에도 그런 비슷한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면 괜찮은데 많은 소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양약으로 예를 들면 다이어트 약을 먹어 이거 위험한데 한약은 생약 성분이니까 좋은 괜찮겠지. 거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먹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적어도 똑같은 약이고요. 오히려 정지되지 않은 그리고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은 성분들이 같이 들어있을 수 있는 거를 적어도 생각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지만 그렇죠. 네. 그런 위험성들이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얘기를 조금 한 해주셨어요. 가지 더 설명을 네. 드리면 세계적인 저널 렌시스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이 중국 후낭성에 사는 구강암 환자 8,22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는데 90%가 빌랑 열매 씻기를 해왔다고 합니다. 현지 자체 조사에서도 후낭성 내 구강암 발생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30% 높았다고 하는데요. 이 연구팀은 논문에서 빌랑 광고 금지뿐만 아니라 빌랑 열매 소비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빌랑 열매가 약재가 아니라 암을 유발한다는 과학적 증거를 널리 알려야 한다고 또 경고까지도 했습니다. 중국에서 저렇게 강력하게 제재를 했는데 왜 우리 몰랐죠? 왜 아마도 동남아 쪽이나 중국 남부 쪽에 여행 가셨던 분들이 그 도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시골에 가면은 이거를 계속 씻고 계신 분들 좀 많이 봤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본 적이 있었었는데 그 다른 여행 프로를 갔었을 때 그때 저는 이제 코디님한테 얘기 들은 게 저거 절대 하지 마십시오. 중독성도 있을 수 있고 중독성? 네, 중독성 있어도 걔도 저걸 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아마 권할 수 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왔으니까 나름 귀한 거라고 권할 수 있는데 하지 마십시오 해갖고 저는 해본 적은 없는데 보면은 그게 중독성이 있고 어쨌든 좋다. 그분들은 좋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유행인데 이 수입이 되는데 이게 뭐 안 좋게 광고하진 않을 수도 있겠죠. 한약재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각성 성분 같은 거, 카페인 같은 거랑 비슷하게 각성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는요. 좀 승무원 명칭 뭐예요? 네. 대한항공이 창사 이래로 남녀를 구분해 사용하고 있던 객실 승무원 명칭을 처음으로 통합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통합한다고요? 가지고 왔습니다. 네. 스튜어드, 스튜어디스로 구분하던 명칭이 50여 년 만에 사라지게 되는 건데요. 네. 대한항공은 인턴 포함 5급 이하 객실 승무원의 영문 명칭을 스튜어드와 스튜어디스에서 플라이트 어텐던트로 통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플라이트 새 명칭은 내달 1일부터 적용을 하기로 했는데 4급 이상 승무원 영문 명칭은 뭐 기존에도 성별 구분이 없었죠. 네. 4급은 부사무장, 3급은 사무장, 2급은 선임 사무장, 1급은 수석 사무장이었는데 이건 그대로 사용을 하고 다만 스튜어드와 스튜어디스로 구분해서 사용하던 걸 플라이트 어텐던트, FA라고도 하더라고요. 네. 플라이트 어텐던트 통칭하기로 했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승무원 구분이 사내 타 직종보다 너무 많아서 시스템 통일을 위해 직급 시기를 맞춘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번에 영문 명칭이 통합이 되는 것은 1969년 대한민국 창사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그 뭐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사실은 이 뭐 호스티스라고 있잖아요. 네. 이 SS가 붙으면 그러니까 성별을 구분짓는 명칭이거든요. 웨이터, 웨이트레스도 네. 마찬가지인데. 근데 사실은 이게 뭐 해외에서도 마찬가지고 남녀를 굳이 구분해서 이 직업 똑같은 일을 하는 같은 일을 직업에 하는데. 뭐 남녀와 구분을 지을 필요가 있냐라는 뭐 지적은 계속 있어 왔고 특히 뭐 이 승무원들 관련해서도 스튜어드, 스튜어디스를 굳이 구분해서 부를 얘기를 필요가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있나? 얘기가 오랜 기간 있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결정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명칭을 어떻게 부르냐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통합하면 실수할 위험도 없잖아요. 줄어들게 예, 되겠죠. 그리고 원래는 구분하려고 만든
단어인데 네. 차별하는 경우가 그렇죠. 생기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가운 일인 것 같긴 한데 플라이트 어텐던트 입에 익을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고민했는데 우리 PD님이 FA라고 부르면 아, 그래. 부를 때 어떻게 저기요 FA님 이렇게 불러야 돼. 약간 독특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저 그래서 안 부르 저기요. 저기요. 아니면 이렇게 누른다든가. 네. 생각해보면 스튜어디스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듣긴 했었는데 네. 사실 최근에는 거의 사용을 안 하긴 쓰진 했던 것 않잖아요.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남자 승무원들이 실제로 있을 때도 있는데 그분들한테 스튜어드라고 부른 적도 없고 없네요, 그러니까. 스튜던트도 아니고 네. 오히려 그 기내 방송 잘 듣다 보면 이제 착륙 직전에 이제 기장님이 방송을 영어로 할 때 있잖아요. 네. 그땐 케빈 크루라고 해요. 맞아요. 케빈 크루라고 크루가 했었던 도어 것 옆에 같아. 이제 대기해라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공식 명칭으로서도 이제 스튜어디스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고 그러니까요. 플라이트 어텐던트로 사용하기로 했다. 네. 플라이트 어텐던트는 해외에서는 뭐 영미권에서는 오랜 기간 지금 사용하고 있어왔고 근데 네. 뭐 찾아보니까 여전히 뭐 유럽 일부 국가 같은 경우에는 뭐 승무원을 부르는 명칭이 두 개로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여전히 그래요? 프랑스와 같은 나라 같은 네. 경우에도 이번 좀 조치를 통해서 뭐 그런 게 좀 많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도와주시는 분들인데 지난번에 비행기 사고 있었을 때도 네. 사실 이분들의 노고로 너무 안전하게 다 잘했습니다. 대피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또 그만큼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태도가 이렇게 서비스를 받는다 이거보다 서로 좀 존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그리고 네. 그런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분들은 안전을 책임지는 그렇죠. 분들이다. 이 생각을 항상 우리가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 이부 뉴스는 네모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 읽기로 시작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요절복통 도미노 토크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역사다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하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나타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환호를 부르면서 소리 질러 이분이 나타나다니 하고 좋아하시고 있는 바로 네. 그분 역사의 재원쌤 우리 김지현 강사님 오늘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런던 보이. 네, 런던 보이. 오늘도 댄디하게 런던 느낌으로 왔네요. 아, 거기가 런던인지는 몰라요. 그냥 영국의 대도시? 영국이었을 것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마음에 드셨나 봐요. 네. 영국이었다는 게. 네. 약간 이게 약간 그 뽕이 약간 들어갔어요. 사실 약간 그런 느낌. 그 당시 이제 최강대국이었죠. 그렇게 그렇죠.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전에 엠마 톰슨이 영국 남자와 미국 남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어요. 엠마 톰슨이 원래 이제 그 영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분 얘기로는 영국 남자 잘생기고 옷도 잘 입고 네네. 굉장히 점잖고 그 절제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제 재원쌤 얘기를 듣고 저런 거가 영국 남자? 약간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을. 야 젠틀맨 느낌으로 젠틀맨이요? 시계까지 딱 하고 멋지게 왔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네. 어제 한 얘기가 자꾸 생각이 나는 게 어제 밤에 뉴스를 보니까 핵전쟁 연습을 했다. 죽겠죠. 네. 네. 그래서 재원쌤 뭔가를 예언한 건가? 내일 가면 꼭 물어봐야지. 그러니까요. 영국 남자가 해준 섬뜩한 이야기 오늘 2편. 맞습니다. 네. 우리가 알아야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을 봤더니 2차 세계대전 직전이랑 너무 비슷한 상황입니다. 너무 비슷해요. 네. 비슷한 것들이 너무 이렇게 당연하게 맥락은 조금씩 다 다르지만 문제는 사회적인 분위기 그리고 이렇게 해도 되겠다라는 분위기가 너무 비슷한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우리 PD님이 영혼을 갈아 넣어서 만든 그 영혼을 반죽해서 만든 그 영상을 보고 네. 와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혼을 갈아 넣어서 만든 네. 징조 혹은 우연. 우연. 그렇게 말씀을 그렇습니다. 드렸더니 바로 PD님이 영혼 간 것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간단하게 만든 겁니다라고 또 하셔가지고. 3일 밤 새서 막 이런. 그렇죠. 우리 PD님의 또 겸손함이 네. 드러납니다. 자, 어제 저희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요. 총리 재직 얘기를 하다가 일본 얘기는 하다가 말았어요. 네, 사실 맞죠. 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이기도 네네네. 한데 그 얘기를 먼저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6개월 정도 총리를 했다고 하던데 이누카이 스요시 저격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도 극우 해군이 쐈다고 그러는데 네, 맞아요. 상황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 전 처음 들은 얘기여가지고. 흔히 이제 5.15 사건이라고 부르는 5.15. 사건이고요. 아 저번에 한번 얘기해 주시지 않았어요? 5.15 사건? 그건 2.16. 이 일이 됐어요? 아이고. 달라요. 달라요. 이게 먼저 벌어져. 여기 먼저예요? 어떻게 보면 아니요. 전사죠, 전사. 네. 아니 전사의 참전 안 했어요. 개념이라고. 나 혼자 당하고 있는데. 아니 그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영국 남자인데 과연 알고 있을까 싶어가지고 영국 보고 남자 일본 있었습니다. 얘기를 알고 있을까? 네, 요거는 이제 32년에 일어난 거고 2.16은 4년 있다가 아, 네네. 네, 좀 더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쿠데타였고 2.16. 요거는 네. 2.16은 그럼 요게 앞 사건이란 거죠? 네. 앞선 사건인데요. 32년이니까 대충 이제 짐작이 가실 텐데 뭘 짐작 가야 되나요? 세계 대공황? 아 그런 건 짐작이 안 되는 그렇습니까? 거예요. 선생님. 그렇군요. 네. 이게 당연히 모든 어제 말씀드렸었던 것들도 모든 배경에는 아무튼 세계 대공황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전 세계가 다 어려운.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담장을 친다. 네,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고 일본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이 시기에 일어난 사건들의 가장 배경이 되는 사건이기도 하고 네. 그 세계 대공황이라는 게 그다음에 일본은 이 경제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 만한 뾰족한 대안이 없었어요. 아. 네, 이게 뭐 더 머리를 굴려보면 있었을 수도 있겠죠. 뭐 머리를 더 굴려보면 근데 다 어려우니까. 그렇죠. 근데 식민지도 뭔가 딱히 네. 이걸 타개할 만한 블록을 형성할 정도는 아니었고.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세계가 경제가 어려워지면 뭔가 장인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거를 왜냐면 이게 하나의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그게 아니니까 미국발이기 때문에 네. 이게 뭔가 같이 이겨내야 될 무엇인가가 필요한데, 네. 그거 원래 인간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 원래 그렇잖아요. 재원 선생님 그 유행어예요.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일단 자기 밥그릇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뭐, 예. 네, 그럼요. 고통 분담이라는 거는 사실 그냥 약간 이상적인 이야기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로 해결하려고 빗장을 다 걸어 잡은 거예요. 네. 네. 그게 이제 블록 경제 시스템이라는 게 되는 거고 그래서 1차 대전 승전국들을 중심으로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알아서 해볼게라고 네.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내수도 아니고 네. 약간 그 식민지와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식민지에다가 물건 팔아가면서 무역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만.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굴러갈 수 있는 고통분담 안 해도 되잖아요. 네. 이 안에서만 돌리면 되니까. 네, 일본은 1차 세계대전 승전국인데 이탈리아랑 일본은 지난 시간에 말미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둘 다 약간 이런 표현을 써도 되나요? 괜찮습니다. 겉절이 취급을 당해요. 겉절이 괜찮습니다. 취급을 네, 겉절이 메인 맛도 반찬 있고. 취급을 받지 못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뭔가 얻어낸 게 없어요. 이겼는데. 이겼는데도 얻어낸 게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식민지가 뭐 늘어나거나 네. 뭐 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그 패전국들의 식민지를 우리가 얻어간다거나 이러지 네.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 일본은 여전히 대만, 네. 그리고 조선, 오키나와 네. 여기 이제 끝이었던 거죠. 근데 조선은 말을 항상 안 말을 안 듣는다. 말을 안 들어요. 되게 뇌리에 너무 박혀서. 네. 자랑스럽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이 반골의 민족이다. 네. 뭔가 경제 얘기를 타게 해야 되는데 말을 안 듣습니다. 맞아. 순수하게 일본의 당하고 있지 입장에서? 않죠. 네. 조선인들 입장에서도 막 두드려 맞아도 안 안 해? 안 해요. 안 해요. 파업하고 네. 이때 파업 엄청 많이 하거든요. 대단한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진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이 이제 피치에 몰린 거죠. 그래서 선택하는 게 전쟁인 그래서 선택한 거죠. 게 그래서 이제 전쟁이다. 만주 사변까지 갔었던 거고. 근데 이때 이누카이 스요시라는 이 총리가 약간 그거에 대해서 반대까지는 아니고 전쟁하는 거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만주에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서 여기 우리가 실질 지배, 실효 지배를 하자라고 하는 거에 약간 반대하는 입장을 내비쳐요. 왜요? 평화주의자라서인가요? 아니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일본에 이때 저 정도 급에 올라갔었던 사람 중에 네. 평화주의자는 있을 수 없고요. 있을 수 근데 없고요. 뭐 꿍꿍이가 있어 그랬을까요? 꿍꿍이라기보다는 쫄아 있었던 거죠. 왜냐면 여기에 이렇게 되면 영국, 미국이 가만히 안 있는다. 대외적으로. 네, 대외적으로 지금 여기까지는 그렇고 하지만 몽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만주까지 일본의 젖줄이긴 하니 네. 여기를 약간 중립지대 비슷하게 만들어서 여기서 뽑아 먹을 거는 뽑아 먹되 여기에 뭔가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일본이 들어가가지고 해서 뭔가를 한다는 뉘앙스는 더 장기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반대를 해요. 대외적인 거. 티나지 않게 하자는 거네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거기에다 하나 더 붙었었던 게 이 사람이 한 건 아닌데 이누카이 스요시가 한 건 아니고 이 전 수상이 한 거였거든요. 전 총리가 한 거였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 영국, 미국, 일본이 모여가지고 군축회의를 해요. 군축회의. 네네. 왜? 1차 세계대전 이제 끝나고 네. 이제 그만하자. 서로 군비 확장을 하는 거는 이제 그만하자. 부담스러우니까. 근데 사실은 영미 입장에서는 둘이 서로 눈치 보는 것도 있어. 거기 일본을 끼워줬었던 건 일본이 갑자기 동아시아에서 1차 세계대전 승전 이후에 얻어가는 거는 몇 개 없었지만 너무 군비를 네. 확충하니까. 뭐 배를 막 찍어내니까 그만 여기까지만 해가지고 이제 서로 조약을 맺죠. 이제 네, 영국, 미국이 10개 가질 때 큰 배 10개 가질 때 너네는 한 6개만 가자. 뭐 이런 식으로. 비율을 이제 조절을 했다는 거죠. 네네. 비율을 조절을 해서 이제 그거를 갖고 들어와요. 그래서 뭔가 일본 내에서는 이제 평화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 마냥 막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이제 그걸 이제 사용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해군 장교들이 화를 내죠. 네. 해군 하급 장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확장을 해야 본인들이 월급도 나중에 승진할 때도 그렇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뭐야? 왜 니들 마음대로 이런 것도 머릿속에 있고 그다음에 먹고 살기 힘든 것도 있는데 그거 타개하려고 만주까지 가고 전쟁을 하는데 전쟁도 반대해. 우리 군 어쩌라는 거야. 마음에 안 들어. 네. 그래서 쿠데타를 사실 쿠데타라기보다는 굉장히 한 열댓 명 정도의 수준으로 들어가서 관저에 들어가가지고 총을 쏴서 죽이는 사건이 이제 벌어졌었던 거예요. 일본 내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이슈가 엄청 됐죠.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이제 판단하겠죠, 당연히. 일단 기본적으로 천황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일단 네. 뭐 네. 그쪽에서 국왕? 쓰는 네. 일본의 국왕이죠. 네. 이걸 승인하지 않아요. 승인하지도 않고 이걸 어허.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옹호하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바로 이게 진압이 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충격적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하급 장교가 총리를 해서 쏴서 죽이고 그다음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당시 일본에서 분위기는 만주국 설립과 중일 전쟁으로 나아가는 그 군국주의화의 과정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크게 반대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렇죠. 먹고 살 수 살기 있게 힘든데 해주는 거니까. 그걸 타개하는 방법으로 저걸 해줬으니까 열광을 한단 말이죠. 본토는 피해가 하나도 없었고. 네. 그렇죠. 거기 전쟁하는 거 네. 아닙니까? 이걸 파악한 다른 군 장교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냐는 거죠. 아하. 뒤집으면 되겠구나. 크게 처벌받은 것도 아니고 네. 뭐 역적이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고 네. 그리고 오히려 국민들은 두둔을 했다는 거죠. 막 심정적으로 그렇죠.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어라고 두둔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럼 이제 분위기가 지금 이 내각 엎을 수 있겠다 이런 분위기가 퍼질 수 있다. 그래서 이 5.15 사건을 일본 그러니까 의회 민주주의 시스템이 끝난 시점으로 봐요. 이때 다 그냥 끝나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이런 파시즘 혹은 나치즘이 밑에 정치인들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의회를 장악하고 그들이 군을 장악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일본은 이제 천황제 파시즘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네. 천황제 파시즘은 그게 아니에요. 군이 의회를 장악하고 장악하고? 천황을 옹립해서 만들어낸 시스템이라 이게 약간 두 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아래에서부터 의회와 국민들을 장악해서. 지지를 얻어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면 네. 일본의 천황제 파쇼는 군이 의회를 장악하고 국민들을 장악하는 방법으로 천황을 끌어들여서 나아가는 방식. 약간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네네. 사실
둘 다 뭐 파시즘은 나쁜 거지만 군이 장악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그래도 더 최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 이전에도 사무라이 계급이 어쨌든 뭐 그쵸. 이렇게 네. 국가를 운영하는 거와 비슷해 보여 제가 보기에는. 네. 비슷합니다. 네. 그런 맥락. 맥락들이 쭉쭉 이어지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약간 소름 돋았던 건 뭐냐면 아베 신조 총리가 물론 이제 이렇게 피습을 당해서 사망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상황을 보면 총리가 일본의 군대를 키우려고 막 해요. 네. 그리고 내부는 어려워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아주 극우적인 정치인들을 지지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지금이랑 되게 묘하게 겹치는 것 같은데요. 네, 기본적으로 일본은 극우적인 정치인들이 힘을 받기가 힘들 거예요. 더 힘을 받게. 저번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우파의 정치인들은 정말 그 시절, 저 시절, 네. 저 32년 저 이누카이 시절, 스요시. 이누카이 스요시 시절에 그 우파가 아니니까요. 왜냐하면 미일 관계라고 하는 것들 아. 안에서 있는 그런 것도 또 있고, 예. 저들은 진짜 거의 헷가닥한.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전 세계를 먹어보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네네네네네. 있는 거예요. 그- 근데 어, 그 그런- 정도는 그런- 아니라는 거죠. 저들은 미국 눈치를 보잖아요. 네. 네, 근데 미국과의 요즘 어떤 분위기가 평화. 걱정되는 것은 자꾸- 미국의 그 묵인 하에 아, 일본이 그니까. 재무장을 좀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그리고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국민적인 지지를 받기 시작하면 그럴 수도 있지. 그렇죠. 그럼 과거에 어찌 강했던 일본 나가보자. 명분은 그거겠죠. 뭐 예를 들면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지금 분위기 심상치 않고 견제해야 돼. 그렇죠. 위쪽에 우리 영토 많이 뺏긴 거 있으니까 이런 분위기로 갈까봐 걱정된다. 그렇죠. 아까 맞습니다. 말씀하신 게 이의륙이 네네. 5년 후에 일어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걱정되는 네, 겁니다. 당연합니다. 이게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때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세계대전이 크게 벌어질 거다라고 생각하지 아. 못해요. 그렇죠. 네. 네. 그 설마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에이, 설마. 에이. 우크라이나 전쟁 할 그쵸. 때도 똑같았었던 아니, 거죠. 2주 만에 저렇게까지. 에이, 끝난다. 뭐 금방 끝날 거야. 에이, 처음에 전쟁도 안 일어날 네, 줄 안 일어날 알았고, 거라고 생각했었고. 그다음에 시작했을 때 2주 만에 끝날 줄 알았고 이렇게 될 줄은 정말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럼 독일은 어때요? 사실은 전쟁을 2번이나 일으킨 국가잖아요. 네네네네. 세계대전을. 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직전에 아까 말씀하신 히틀러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재무장을 선언했는데 네. 독일에서 얼마 전에 또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독일이라는 국가의 뭐 민족성이 그렇다 뭐 이런 제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 능력이 있는 나라고 네. 사실 지금의 어떤 EU에서라든가 그 전쟁 후에 독일의 포지션 그 상황들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역사를 봤을 때 항상 독일 민족이 쪼개졌다가 하나로 합쳐질 때마다 프랑스와의 어떤 분쟁이 있었고 네네네. 항상 그때마다 러시아와 네. 분쟁이 있었잖아요. 또 그 독일이 지금 유럽에서 리더 국가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전쟁을 2번이나 치렀는데 다시 일어선 거 아니에요? 기립박수 그렇죠. 좀 걱정됩니다. 기립박수까지 일어났다고 하는 건 좀 걱정돼요. 오히려 그거에 대한 걱정스러운 언론이라든가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정치인들이 많으면 그나마 견제가 조금, 되는데. 네, 견제가 되는데 기립박수 치면서 요건 좀 걱정돼서 어떻게 보시나요? 아, 너무 무리한 그거죠. 네. 왜?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네, 않아요. 그렇지 예. 않습니다. 네, 독일 히틀러 그러니까 재무장을 선언을 했을 때의 분위기는 네. 거의 저 때는 그러니까 거의 독일이 무너지기 직전 지금이랑 수치에 몰려 있는. 정반대네요. 그럼요. 오. 인플레이션도 거의 천문학적인. 네. 그렇죠. 이제 이것도 똑같습니다. 세계대공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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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예요. 독일은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당시에. 네. 오히려 더 문제가 됐던 건 이 세계대공황 이전까지 독일이 어느 정도 성장했어요. 1차 세계대전을 패전했지만 베르사유 조약 맺어져가지고 뭐 막 이렇게 하고 했었지만 그렇습니다. 도와줘야 갚을 거 아니에요. 네. 얘네들을 도와줘야지 갚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에서 투자도 엄청 많이 해줘요. 할부로 갚으라고 그랬다고. 그런 것도 있고 아니 네. 기업 투자가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면서. 기술은 있는 나라니까. 네, 그럼 인력도 투자를- 철강 엄청 강국이었거든요. 이미. 이미. 네. 그랬었기 때문에 여기 투자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어느 정도 산업이 부흥이 돼요. 이미. 부흥이 됩니다. 19년 이후에. 네. 그러니까 20년대는 어떻게 보면 바이마르 공화국의 중흥기예요.
다시 한번 성장시키는 네. 성장시키는 중흥을 네. 이루어내는데 그렇습니다. 이 시절에 이것도 어제 조금 말씀드렸었던 건데 이 시절에 강한 바람이 불죠 유럽에. 그게 이제 사회주의인 예, 거고. 어제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성장을 하니까 네. 예. 이 사회주의 노동자들도 먹고 살만해지고 뭐 해지니까. 이러면서 성장을 하면서 이제 노동자 당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실질 임금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올라가고? 중산층들이 성장을 생겨요. 해요. 네. 중산층이 만들어져요. 근데 좋은 거죠. 그건 지금. 좋은 거죠. 네. 네, 좋았어요 여태까지. 근데 경제 대공황이 터진 거예요. 음. 중산층이 무너진 거죠. 네. 이들이 극우가 되는 거죠. 아, 그렇지. 희망이 아예 없던 것도 네. 아니고 희망이 보이다가 무너지게 되면 그때의 절망이라는 건 네.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게 너무 큰 거죠. 우리 점점 이제 될 것 같은데 했던 순간에 무너지게 되니까 중산층들이 희망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찾는 게 사회주의는 아닌 거예요. 이들은 사회주의는 싫은 거죠. 왜? 노동자들은 노동자들의 더 권리 이게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지금 독일이 그렇게 되는 거는 또 보기 싫은 거죠. 그러다 그쵸. 보니까 찢어지고 극우를 형성하게 되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히틀러라는 사람이 부상. 엄청난 말빨과 이거 묶어낼 수 있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게 무너진 무엇인가를 묶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이탈리아 로마처럼. 그렇죠. 네. 그럴 때 뭐 사회주의자들이나 공산주의자들은 노동자들 중심으로 된 기치를 내걸고 구호가 필요한데 네. 네. 무너진 중산층들 이들은 무슨 구호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면 부자가 될 수 있다. 희생양을 좀 삼는다든가. 그렇죠. 아. 그럴 때 묶어줄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했고 그게 민족주의가 되는 민족주의. 거죠. 위대한 독일 위대한. 민족의 그 게르만 말하는 것도 민족. 보면 우리가 지금은 그 이후 영화 같은 거 보면 좀 코믹하게 막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 당시엔 그거 보면서 막 벅차오르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때는 연설을 하는 게 우리나라 70년대도 그러지 않았어요? 정치인이 연설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그렇죠. 미디어와 상관없이 네. 심장을 뛰게 하는 거니까. 그쵸, 그쵸. 예. 사진 보세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거에 이제 감화된 사람들. 그다음에 특히 이 히틀러가 주로 인기가 많았었던 지역이 남부인데 네. 지금도 독일은 이 동독이랑 서독이랑 나눠져 있어서 네. 동서 갈등이 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남북 갈등이 훨씬 심합니다. 음. 이탈리아랑 비슷해요. 남북 갈등이 심한 게 어떤 그러게요. 나라가 달랐으니까요. 그러면 어디가 더 공업적으로 더 남쪽이 거의 책임지고 있죠. 그러니까 아하. 남쪽 지금도 독일 남부 쪽에 그 슈투트가르트 밑쪽 예. 지역이 독일 경제 거의 한 70% 먹여 살려요. 전 슈투트가르트는 발레단밖에 몰라. 저 이름만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독일 3사 예. 그 있잖아요. 네네. 자동차 회사들. 네. 그렇죠. 그것부터 4사라고 부르죠 요즘에는. 네. 그 회사 다 남부에 슈투트가르트에 있어요. 있어요. 남부에서 아. 하고 있고. 따뜻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거기가 이제 공업지대가 네. 있거든요. 민헨 뭐 이런 지역은 일단 기본적으로 신성로마 제국 바깥에서 있었던 다른 독립국이었고 이제 그랬었던 게 그런 역사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바이에른 공화국 시절부터 여기는 독립되어 있는 특정 지역이라는 인식이 되게 강해요. 그러다 보는데 거기서 출발하거든요. 지금 독일로 묶여 있는데 네. 거기에 중산층들은 많이 살다가 이제 무너져 있고 네. 이들을 다 끌어당겨서 극우 집단화 시켜서 나치라고 하는 거를 만들고 이제 똑같이 합니다. 무솔리니랑. 무솔리니가 로마로 네. 가자 로마로 가자 가자. 베를린으로. 아하.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켰다 잡혀요. 잡혀요. 그래서 이제 한 10년 정도 형 살다가 10년까지는 이제 다 만기를 채우지는 않지만 그때 책 쓴 게 그 유명한 나이트주행입니다. 나이트주행이죠. 네네. 그게 거의 뭐 성경처럼 네네네. 내부에서 이렇게 네. 읽혀지고. 근데 너무 히틀러 입장에서 땡큐죠. 공항이 왔어? 참 기회가 왔네요. 네, 공항에 왔어.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부흥시켜서 네. 장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당시에 영국에 살았던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 당시의 독일 분위기와 지금의 독일은 전혀 다르다. 전혀 다르다. 괜찮다. 뭐 괜찮다. 뭐 제가 뭐 미래학자는 아니잖아요. 역사학자니까요. 네. 근데 뭐 분위기가 다르죠.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저 때는 명확한 주적이 존재. 있었고 주적이 있었고 그거를 통한 굉장히 뭐 지지율이 뭐 엄청 났으니까요. 물론 이게 올라가기까지 단계들을 거치지만 지금 35년에 히틀러가 저런
거를 했을 때 히틀러의 지지율은 그러니까 지금 독일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시스템이 고도화가 되면 그렇죠. 연정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같은 경우는. 예. 저 올라프 숄츠라고 하는 사람의 지지, 한 사람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네. 여러 정당들의 연합된 지지 중에 대표를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인 거잖아요. 네. 근데 히틀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고 개인의 카리스마가 워낙 그렇죠. 강했고 네네. 그 사람에 대한 지지와 또 로열티인 충성이라는 거죠. 게 이제 그렇죠. 군권까지도 다 장악을 해버렸으니까.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거는 통합과 평화, 어떤 이유의 통합 그런 걸 책임지고 있고 사실 철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선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지금의 독일인데 만약에 러시아가 가스관 끊어버리고 폴란드를 침공을 하고 정말 경제가 휘청휘청거리게 되면 사람 다 똑같다고 항상 그러시잖아요. 그때는 결국에는 EU 전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부터 살자. 그리고 심지어 폴란드 앞까지 러시아가 진군하는 걸 보면 우리도 무장해야 된다 하면서 그러니까 뭔가 야욕보다는 어쨌든 그런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을 우리는 하기 시작하는 거죠. 언제나 그런 걱정도 경각심은 존재하는 갖고 있어야 되겠죠. 네. 근데 저들이 독일 사람들한테 너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근데 일단은 아,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그런 또 유럽 사회에 또 전쟁이라고 하는 분위기가 불어닥치는 순간들이 오면 그런 것들이 좀 보일 거예요. 민족주의가 과잉된 아, 네, 모습들. 민족주의 측면에서. 그다음에 어떤 인종주의가 강하게 발현된다거나 보통 전쟁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만들어져 왔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이제 그래서 그런 거겠죠. 난민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느냐. 다루느냐. 네네. 이제 이런 문제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한다면 그때는 또 더 깊게 생각해 다른 볼 부분에서 사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같은 민족이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이제 자신들의 처음에 문명의 시작 부분을 그쪽으로 보니까 학살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번에 학살의 사건들을 보면서 많이 가슴도 아프고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걱정을 하는데 저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오히려 대공황이 모든 전쟁의 어떤 불씨잖아요. 시작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미국이 그럼 2차 대전의 책임인가라는 생각까지 들기 시작하는 사실 거예요. 미국은 원래 참전하려고 안 했다고. 네. 네, 1차 대전도 참전 안 하려고 하죠. 네. 네. 기본적으로 그 미국은 전통이 있어요. 이 영국을 약간 베낀 전통인데 네. 왜냐면 영국에서 시작된 나라예요. 네. 영미 전통이라고 네. 할까요? 네. 그 뭐 영어로 뭐라 그러더라 그걸 스플렌디드 아이솔레이션인가 그 있어요. 화려한 고립이라고. 어허. 네. 화려한 고립? 네. 우리는 화려하게 고립하겠다. 네. 그래서 웬만하면은 유럽 불간섭. 일에 관여 안 하려고 하거든요. 영국이 좀 그래요. 영국이 그래요. 브렉시트 같은 경우도 사실은 네. 헨리 8세 때부터 내려오는 고고한 우리만의 무엇인가 그게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도 그런 게 좀 있는 거. 일단 멀기도 멀고 아,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미국은 그래서 항상 아메리카 대륙 전체 남미 북미 가리지 않고 아메리카 대륙 전체에 유럽 니들도 상관 마. 아,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근데 네. 우리가 니네한테 그렇게 안 할 테니까.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1차 대전에 참전하게 됐고, 근데 전쟁터는 아니었고, 네. 네. 그러니까 당연히 1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네, 당연히 호황을 호황을 누릴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정신 못 차린 거죠. 계속 찌르고. 더 찍어. 아, 적당히 해야 되는데.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네. 이제 더 찍은 거죠. 이제 국가에서 그때는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자유 방임 네. 네. 이쪽으로 나아가니까 국가가 자본의 개입을 너무 안 하다 보니 막 찍어낸 거죠. 네. 컨트롤이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이게 더 충격적인 건 그런 거죠. 찍어낼 때까지만 해도 오늘 아침에 내가 이걸 찍었어요. 공장장이 공장에서 찍었어요. 그때까지는 돈을 받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너무 찍어서 그만 줘라고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네. 우리 팔 데 없는데 네.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대공황은 순식간에 왔어요. 천천히 징조가 보였다기보다는 갑자기 무너져 내린 거예요. 물론 누군가는 이러다가는 했겠지만 그걸 겪어본 적이 없었을 테니까 네. 그때까지는. 그렇죠. 이 정도까지. 예, 예. 이게 뭐 뒤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저런 징조들이 있었지라고 판단하는 거지. 그 당시에는 저희 97년에 생각해 보세요. IMF가 올 거라고 누가 생각을 못했어. 그 전까지 국가부도의 날 보니까 있던데. 면접 가면 면접 네, 국가부도에 날 보니까 유아인 이상한 정도가 이제
거기서 이제 유아인 씨 정도가 이제 파악을 한 거. 사람들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그렇죠. 거죠. 결과적인 이야기죠. 그리고 겪어본 적이 네. 없는 일이기 때문에 상상이 안 돼요. 네,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막 찍어낼 때까지만 해도 이제 신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그만 더 이상 팔 데 없어라고 한 순간 뭐야 안 되네.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에 투자했었던 사람들도 돈을 빼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렇죠. 뭐야? 근데 그럼 회사는 나 빌린 돈 있단 말이야. 뭐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금융까지 다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대공황. 이게 당연히 유럽에도 왜냐면은 미국이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은 강대국들 중에 피해를 안 받고 이 경제를 굴려나가는 주체였는데 여기 돈줄이 말라버리면 네. 유럽에 미국 돈으로 투자돼서 굴러가던 회사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네. 특히 그래서 독일이 그게 컸던 거죠. 왜냐면 미국 투자가 엄청 많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했었던 거죠. 이게 오히려 현재랑 정말 닮았다는 생각이 왜냐하면 드는 게 돈을 그쵸? 엄청나게 많이 풀었고 네. 팬데믹 때문에 전쟁 때문은 아니지만 인플레이션이 와서 지금 이제 어쨌든 돈을 다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경기가 침체될 거는 눈앞에 불보듯 뻔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상황이랑 지금이랑 굉장히 저런 부분은 되게 유사한. 그렇죠. 마지막까지 버티는 게 미국인 것도 똑같은 것 같고. 그렇죠. 지금 그렇죠? 저기만 이제 지금 달러를 찍을 수 있으니까 저기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근데 이제 내년까지는 침체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 가운데 한 1, 2년 사이에 각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경제적으로든 네. 정치적으로든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기로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괜찮겠죠. 왜냐하면 달러를 찍을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근데 저렇게 인플레이션이 와서 그 주변에 있는 전 세계가 지금 다 힘든 거잖아요. 저기 빼고. 네. 그렇잖아요. 그 저기도 사실 힘들기도 하고 이게 오히려 되게 좀 소름 돋는 게 우리가 보면 이렇잖아요. 미국은 자기네들은 계속 성장하고 있고 네. 자기네들만 좀 다른데 다 힘들어 죽겠는데 네. 라고 생각했는데 그 미국까지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어질 것이고 그러면은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굉장히 극우적으로 나아가고 네. 그래서는 안 되지만 뭔가 전쟁을 통해 타개를 하려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혹시 대공황과 세계대전. 네. 네. 대공황과 세계대전은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아주 지금 중요한.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그럼 중요한. 지금은요? 근데 이제 대공황이 29년에 터지는데 세계대전의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는 말들이 되게 많아요. 뭐 폴란드 침공으로 볼 거냐, 네. 아니면 체코 넘어갔을 때로 볼 거냐, 아니면 오스트리아 합병 때로 볼 거냐. 아, 아니다. 네. 아니다. 일본에서 먼저 만주 터졌을 때부터 이미 그때부터 시작한 시작된 거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 5년에서 6년 정도의 텀이 있지. 이거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아, 경제가 텀이 있는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질 거고 여기에서 각국은 선택을 해야 돼요. 이제 지금도 있잖아요. 이때 열강이라고 부르는 국가들이 지금 G7이니 네. 뭐 G20니 네. 이게 하는 나라들이에요. 그들은 모일 겁니다. 그들은 모일 거예요. 모여서 네. 뭔가를 이때도 모였어요. 열강들끼리 모여서 뭔가를 해요. 근데 서로 저는 여기에는 참여 안 할게. 이러는 순간 우리는 우리 갈게 우리가 갈게요라고 하는 순간 위험해지는 거예요? 이때 이제 그런 징조들이 있었던 거죠. 아. 왜냐하면 회의를 할 때마다 네. 합의안을 못 내요. 합의안을 신기하다. 각자 입장들이 다 다른 너무 거죠. 힘드니까 서로 다 힘드니까. 각자 입장들이 다른 거. 영국 입장에서는 굴릴 수 있거든요. 네. 식민지가 식민지 넓고. 있으니까. 네. 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말이 안 맞는 거죠. 아이씨, 근데- 걱정이다. 갑자기 욕을. 제가 이제 걱정이 돼서. 걱정이 되세요? 제가 1분 30초를 선생님께 드리고 질문은 어제 제가 그랬잖아요. 핵전쟁 연습을 러시아에서 한 걸 보고서 네네네네. 깜짝 놀랐다고. 네. 그래서 재원쌤한테 가서 여쭤봐야 될 것 같다. 100년 전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잖아요. 소름입니다. 네. 날짜까지 맞췄나 이게 뭐 날짜가 아니야 그 시기까지 너무. 네. 100년 전에. 근데 이거는 조금 달라요. 맨날 다르다부터 시작하는데 결국 아니에요. 결론은 비슷해. 네. 그죠? 꼭 왜냐면 그런 건 맥락들이 비슷하다고 그걸 다 이렇게 맞추는 건 역사학의 역할이 아니어서 제가 그건 이렇게 방송쟁이들의 말씀드리는 역할이죠. 거고. 갖다 맞추는 거는. 오히려 저 때의 전쟁은 폴란드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폴란드. 네. 어제 잠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제 저 폴란드가 있고 이미 저 시절에는 우크라이나는 나뉘어져 있어요. 서우크라이나 지역은 이제 폴란드 관할로 네. 가 있는 거고 동쪽은 이제 그 러시아였다가 소비에트가 오면서 네. 이제 여기가 이제 우크라이나 그 노동자 그게 있었던 거죠 거기가. 네. 그래서 이제 하나의 볼셰비키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였는데 아까 말했었던 것처럼 언제나 그렇습니다. 서로 상황이 다르면 네. 체제가 다르면 중립지대를 놓고 싶어 해요. 그렇겠죠. 중립지대가 필요해요. 어. 그런 과정에서 여기를 먹어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까 이독실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여기 똑같습니다. 독일이라. 야 여기 인종이 슬라브야 임마 이렇게 되는 거고. 네, 폴란드 입장에서는 네. 여기 야 무슨 소리야 여기 원래 폴란드 원래 여기는 우리 거였고. 건데. 그다음에 폴란드 입장에서도 이제 그때는 영국이랑 미국의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여기를 이제 우리 걸로 이제 하려고 이제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붙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조금 다른 거는 이때는 우크라이나인들의 목소리는 내기가 힘들어요. 아하, 네. 폴란드, 오히려. 러시아와의 어떤 그 소련과의 어떤 그 싸움이 이렇게 껴있는 상태. 그럼 그 우리가 상황에서. 지금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이 당시 폴란드, 과거의 폴란드의 형태였던 것들이 지금의 우크라이나일 우크라이나. 수 있고 이후에 러시아가 폴란드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그럼요. 포인트로 봐야겠네요. 그래서 지금 폴란드 뉴스가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폴란드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할 건지 군 막 징집하고 네. 있고 이런 모습들이나 그거를 바라보는 독일, 네.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미국 이제 이런 게 되게 중요해지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걱정됩니다. 네. 네. 걱정이 많이 되지만 대신에 또 우리가 바르게 알고 똑바로 그렇죠.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은 그럼요. 그런 많은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는 역사다. 우리 김지영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